나의 진심보다 좋은 인상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이거 많이 벗어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아직도 제 안에 좀 있습니다. 너무 외향적인 척하는 내향인은 사실 겉으로 미소 짓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사회적인 가면을 항상 쓰고 사느라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감정의 마비 상태가 올 수 있어요. 억지로 웃고 억지로 밝게 활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속에서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만 집중하느라. 네, 오늘 주제는요. 내향적인 사람이 억지로 좀 외향적인 척을 할 때 생기는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우리가 MBTI로도 이제 내향성, 외향성을 좀 알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나의 성향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MBTI 맨날 약간 아쉽다 말하는 게 이제 I랑 딱 E로만 나누니까 아씨, 나 여기선 이거 같고 여기선 요거 같은데? 라고 하는 게 되게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간단하게 지금 10문항 정도 알려드릴 텐데요. 퍼센티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답변의 퍼센티지를 보고 나는 얼마나 내향적일까, 외향적일까 한번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해보죠. A가 아무래도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이고 B가 외향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허경 선생님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6대 4입니다. A 6, B 4. 되게 네.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억지로 지어낸 데이터는 아니죠? 아, 저는 이제 원래 어떤 검사들을 해도 다 중간쯤 나와요. 네. 네.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A 7에 B 3. 네. 네. 허경 선생님보다 제가 약간 더 내향적인 걸로 나왔네요. 그렇지 않은데, 네. 허경 선생님 파티에 초대받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 가죠? 네. 파티 어떻게 많이, 알고 있었어요? 파티 많이 다니셨죠?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워낙 초대를 못 받아 봤으니까, 네. 그 소중한 하나하나의 기회가 네, 너무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김종 선생님은 밖에서 봤을 땐 저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외향적이지 않냐 라고 하지만 검사할 때나 아니면 스스로 이제 주장할 때는 내향적인 인간이다. 네, 라고 하거든요. 저는 파티에 초대받으면 절대 안 가요. 아, 네.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 당신의 스타일은 저 이것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 빨리 친해지고 쉽게 적응한다 잘 못합니다. 말 먼저 안 걸고요. 어디 방송 같은 데 가도 대기실에 막 인사 나누고 자기소개하고 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대본 보든지 과자 거기 대기실에 있는 과자 까먹으면서 네, 혼자 눈길 피하고 있는 편이에요. 아, 네. 그런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를 외향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저도 제가 되게 외향적일 때가 있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오늘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외향성, 내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칼로 무자르듯이 딱 나누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쵸. 네. 그래도 어떤 사람이 좀 내향적이고 어떤 사람이 외향적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내향성의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 사색하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데서 에너지를 얻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 자극에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 기준으로 보면 저는 외향형이에요. 이 기준으로 보면 저는 혼자 있으면 자거든요. 자고 일어났을 때 시간 아깝다는 생각 들고 아, 이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그냥 뭐 운동하거나 같이 떠들거나 술 한잔 하거나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편이거든요. 이건 어떠세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특히 어렸을 때는 더 그랬죠. 예, 어떻게든 좀 나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저는, 어떤 취미생활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좀 같이 하는 거를 하려고 해요.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아니, 운동을 해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같이 하는 걸 한다든지. 네, 좀 그런 식입니다. 모든 내향인 안에는 외향성이, 그리고 또 모든 외향인 안에는 내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네. 두 개가 동시에 있고, 이게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당시 나의 만들어진 성격에 따라서 내 주변 환경에 따라서 계속 다양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건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내향성과 외향성은 대립되는 그런 힘이 아니라 보완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외향성은 사실 세상을 넓히는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내향성은 이 넓어진 세상을 깊게 만드는 힘이다,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향적인 사람도 어느 정도 외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내향적인 성향이 더 큰데 외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마치 이제 김지용 선생님 같은 분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걸까요? 좀 일부러 외향적인 척을 하는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럴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저도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외향적이었던 시기를 생각해 본다면,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해서 한 2년 정도의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외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엔 그게 의도적인지도 몰랐어요. 의식하지 못했죠. 근데 돌이켜볼 때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이 저에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혹은 안 그러면은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나온 게 있겠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군의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군의관 훈련소 때. 맞아요. 네, 훈련소 때 저를 아는 동기가 아무도 없었어요, 훈련소 방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자유로운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저도 좀 약간 그런 소위 인싸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소위 나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주변에서 엄청 외향적이고, 예, 나대는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네.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을 일단 더 미덕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남들 앞에 좀 더 목소리 크게 자신 있게 나서라, 막 반장 선거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다 나가야지 왜 안 나가냐, 이렇게 푸시하기도 하고요. 활발해야지 사랑받는다, 자신감 있어 보여야지 성공한다 라는 이런 말들이 우리 어릴 때부터 너무 귀에 못 박히게 들으면서, 자기의 리듬, 자기의 내향인들의 리듬은 사실은 자기 마음속으로 집중하고 혼자 공상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뭔가 사회적인 가면, 외향인의 가면을 쓰게 되는 이런 연극을 어릴 때부터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 또 어렸을 때는 친구 많은 애들은 뭔가 되게 잘 나가는 아이, 친구 없는 아이는 되게 못 나가는 아이, 이런 식으로 좀 나누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외향적인 게 더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초, 중, 고 이런 시절을 거치면서 내 성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타고난 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환경들, 눈치 많이 보게 되기도 하고, 좀 억눌릴 때도 있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외향인을 강요받는 목소리도 있지만, 또한 나대면은 공격받는 그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얌전하게 있기를 강요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던 경우에는 아까 허경 선생님 말한 것처럼 그런 사회적 가면을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는 장소에 가면 편안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면을 썼다가 벗었다가, 의도치 않게 쓰고 있던 거를 또 벗었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내향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외향성의 가면을 쓰게 마련인데요. 나의 이 외향성 가면이 어느 정도인가? 네. 가짜 외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외향적인 척하는 내향인은 사실 겉으로 미소 짓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느 정도 무너지고 있는 중인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좀 작게 체크하신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의 진심보다 좋은 인상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이거 많이 벗어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아직도 제 안에 좀 있습니다. 저도 거기 동그라미 쳤어요. 네.
타인의 반응이 나의 기분을 결정한다. 저 정말 신경 별로 안 쓰는데, 근데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동시에. 네. 네. 그래서 한 요거 3개 정도. 전 5개 체크했어요. 예,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회복되지 않는다. 네, 요 항목이 있는데 요거 보면은 요건 진짜 외향성 항목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향인인 경우에도 이제 원래는 혼자 있을 때 충전이 되지만 가짜 외향성을 계속 지속을 하다 보면 이 고요함도 익숙하지 않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요것도 가짜 외향성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5가지 이상 해당이 됐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미 가짜 외향성 피로가 누적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향인의 가면을 쓰고 사느라 너무 피로가 누적되어서 번아웃이 온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아웃이 제일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사회적인 가면을 항상 쓰고 사느라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감정의 마비 상태가 올 수 있어요. 억지로 웃고 억지로 밝게 활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속에서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만 집중하느라. 네. 그리고 이 가짜 외향성으로 산다는 건 말 그대로 그 페르소나에 맞춰서 산다는 거거든요. 내 셀프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해지면 자기 혐오나 죄책감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저 사람들처럼 즐기지 못하지? 라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사실 사회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보여줘야 될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또 가면 벗어야 될 곳에서는 벗고, 어떻게 보면은 유연하게 사회생활 잘하는 건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은 방금 말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나 자신이 그냥 싫고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밉고, 이런 얘기들 진료실에서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또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게 공허함을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막 활달하다, 너 분명히 이 아니냐, 이런 인정을 받지만 집에 돌아오면은 그냥 공허하고요. 뭔가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되었다는 느낌은 없고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없다, 이런 공허함에 빠지게 되죠. 맞아요. 계속 이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 이 관계 자체를 에너지 뺏기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가짜 외향성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면 나 이제 좀 가짜 외향성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좀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좀 어떻게 하면 나의 이 가짜 외향성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진료실에서도 사실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그냥 모두 다 당신의 일부다. 그래서 이제 가면 쓴 나라고 비난하지 말고, 저도 지금 정신과 진료실에서 정신과 의사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니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실전적인 가이드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만난 책에 그런 실전적인 내용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유미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 나와 있는 방법들 몇 가지를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감정 과잉 적응 멈추기입니다. 타인의 반응보다 내 리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내향인이 억지로 외향적으로 행동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감정 과잉 적응이라고 합니다. 네, 상대가 좋아할 만한 표정, 말투, 반응을 막 계산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거거든요. 저도 그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속해 있는 동아리에서도 인기가 많은 선배들의 말투도 보고 막 어떻게 매력적으로 멋있다, 따라하고 싶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에 반해 나 자신은 왜 이러냐 라면서 스스로를 좀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 곳에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진짜 그랬던 기억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약간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웃음도 나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전적으로 해볼 수 있는 팁을 여기서 좀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때 지금 나는 진심으로 반응하고 있나? 라면서 3초 딱 멈추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리액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경청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사실 어떻게 리액션을 할까? 저도 이제 그 진료실에서도 어떻게 반응을 할까를 사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표현들 있잖아요. 힘드셨겠다, 괴로우셨겠다.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실감나게 할까. 이런 거로 고민했던 시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그 잘 듣는 거, 경청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말보다 존재로 반응하기, 여기에 신경을 쓰면 더 에너지가 고갈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만남이 끝난 뒤에 나는 이 시간이 편했나, 편하지 않았나 라를 체크하면 이제 다음번에는 덜 가짜 외향성으로 살아가는 걸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한테 내가 속해 있는 모임과 뭐 집단, 대인관계가 여럿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이 제안 주는 것처럼 한번 나는 편했나를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의 모임에서 내가 편하고 몇 개의 모임에서 내가 불편한지, 그래서 내가 되게 막 더 우울하고 불안해지거나 번아웃이 올 때는 너무 많은 모임들에서 가면을 쓰고 살았던 건 아닌지, 조절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걸 체크했을 때 나는 어떤 규모의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편한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좀 편한지를 알잖아요. 예, 그래야 다음번에도 좀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진짜 외향성의 조건은 의미가 있을 때만 밖으로 향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향성은 이렇게 떠드는 힘이 아니라 진심이 움직이는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저자분께서는 내향인도 외향적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그 발현되는 외향성은 오직 진심이 동할 때만 지속 가능하다. 예, 그런 관계만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맞아요. 일회성 이벤트는 우리가 가면 쓰고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막 그거를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진심이 동하는 자리인지 그런 모임인지를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진심에서 나왔는지를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다 하면 머물고, 노다 라고 하면 물러나는 거죠. 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보다 진심이 통하는 대화, 여기에 에너지를 쓰는 게 이제 또 방법이라고 하고요. 또 SNS나 어떤 모임 참여 같은 거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원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외향성의 조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다행히 이거를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SNS나 모임 참여는 정말 안 하고요. 별로 외향적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제 진심이 머무는 자리에서는 제가 되게 외향적으로 이제 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나름 선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었구나, 다행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저자가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진짜 나로 관계 맺기예요. 요거는 경계를 세우고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억지 외향성이라는 건 결국에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하지만 긴가 관계는 모두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경계를 존중받는 그런 연결, 거기에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천 팁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진료실에서 진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모두와 친하게 지내는 거 절대 불가능하다. 대신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3명의 사람만 우선 관리해라 말씀을 드려요. 근데 꼭 3명이어야 되냐, 1명이면 안 되냐. 1명이면은 이제 또 마음속에서 균형 잡기가 힘들거든요. 얘가 없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적어도 3발 자전거 정도는 돼야지 하나가 흔들려도 나머지 2개가 받쳐주니까 내 마음이 좀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편한 3명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부자들도 1명 더 영입하면 좋겠습니다. 실천 팁 하나만 더 주시면요. 네. 요거 진료실에서 참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상대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끌어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실망을 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싫어했다 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야 라고 하고, 나와 그 사람을 분리하는 게 경계를 지키는, 경계를 존중받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좀 가져와 봤잖아요. 감정 소모와 자기 비난, 피로감 없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 내향인들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그들의 장점을 강화하고 내면의 균형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진짜 읽으면서 저는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모습도 너무 많이 겹쳐서 떠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MBTI를 하면서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왜 여기서 저기서 내 모습이 다르고 진짜 나는 도대체 뭘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갈대처럼 계속 흔들리는 걸까? 이런 마음에 스스로가 좀 혼란스럽고 싫기까지 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외향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향인은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들이라는 그들의 강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향인에게 필요한 거는 사회적인 변신이 아니라 에너지의 리듬 회복입니다. 남들이 바랄 것 같은 모습을 열심히 연기하느라 에너지 소진만 되지 마시고요. 나만의 시간도 잘 보내면서 회복되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 맺고 사회생활에서 에너지를 적절하게 잘 펼쳐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